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단원 시장경제와 금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51조 아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맨 아래 그림, 무역 확대가 기업의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서 갑과 을이 서로 대화하고 있죠. 갑은 우리 회사는 올해 수출이 증가한 덕분에 작년보다 신규 채용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수출이 증가했죠. 자, 그런데 반면에 을은 외국 제품이 수입되면서 우리 회사는 매출액이 줄어서 성과 상여금이 감소했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갑과 을의 회사는 무역을 하면서 처한 경쟁력이 아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 회사는 올해 수출이 증가하고 신규 채용이 늘었으니까 굉장히 무역에서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많이 살아남게 된 거죠. 경쟁력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을은 반대로 외국 제품과 수입 대결에서 수익률이 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을은 경쟁력이 낮은 기업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죠. 이 152쪽에서 153쪽까지 내용이 큰 제목은 한중 자유무역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워낙에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이면서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자유무역협정을 2015년에 발효되었어요. 2015년에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먼저 자료 3번에 보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별 수출입 비중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나라도 중국이고 우리나라가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도 중국입니다. 예, 이게 2015년 기준 자료인데요. 당연히 지금도 그렇고요. 또 중국은 한 10여 년 전부터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해서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와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와 가장 수출과 수입량이 많았던 나라는 아무래도 미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국이 엄청나게 부상하면서 지금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G2, 그러니까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세계 2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공산주의 통치 제도지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무역량을 비교해 보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수출량이 미국에 비해서 두 배가량 되죠. 수입량도 미국보다 비교해서 우리나라와 거래하는 수입량이 2배가량 됩니다. 네,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아주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국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긴밀하게 협력과 또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한 걸 알 수 있죠. 자료 2번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제 규모 비교입니다. 예, 인구는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훨씬 더 많죠. 인구는 우리나라의 약 20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은 한 나라가 생산하는 전체 경제 규모를 뜻하는데요. 우리나라의 10배에 이르네요. 경제 성장률도 우리나라가 2.6.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이 워낙 많이 되어서 개발도상국 입지에는 벗어나서 거의 선진국에 가까워지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이제 많이 낮춰졌습니다. 선진국의 특징이 경제 성장률이 낮다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에 성장을 많이 해서 더 이상 오를 여지가 적어진다는 뜻이죠. 하지만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6.9%입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2.5배 정도 되죠. 수출액도 나라 전체를 비교하면 중국이 워낙 국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출액도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수입액 자체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1인당 국내 총생산만큼은 우리나라가 더 높죠.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우리나라가 더 높은 이유에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을 어떻게 환산하는지 방법을 알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을 다른 말로 GDP라고도 합니다. 네, 바로 위에 있는 국내 총생산을 인구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한 명당 창출해내는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거죠. 자, 중국이 워낙 나라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은 우리나라보다 10배가 많아요. 그런데 나누는 인구는 대신에 훨씬 더 큰 규모로 우리나라보다 20배 규모로 크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 10배, 우리나라보다 10배가 많은 숫자를 20배가 더 많은 숫자로 나누니까 예를 들어서 곱하기 10 곱하기 20 하면은 전체는 반으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중국이 국내 총생산이 우리나라보다 10배 많지만 인구는 20배가 더 많아서 더 큰 숫자로 나누게 되면은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으로 가죠. 자료 4번에는 이게 2014년도에 중국과 한국의 FTA를 발효하기 직전에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통상자원부라는 국가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중 자유무역 협정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요. 네, 전기, 전자, 섬유 쪽은 약간 흐립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중국 제품이 이제 기술 개발을 시작하기 때문이죠. 중국 제품이 기술 개발을 막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약간 흐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맑은 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더 중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부분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항공해운, 조선, 유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했을 때 수혜 분야, 우리나라가 유리한 분야와 피해 분야, 우리나라가 불리한 분야로 나눠봤죠. 대표적으로 석유, 화학, 철강, 자동차, 그러니까 공업과 관련된 기술력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공업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많은 혜택을 입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이 사이즈가 크죠. 그 이유는 화학은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수입해와서 석유를 수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석유를 가공해서 다른 원자재를 만듭니다. 화학 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공업 원료로 쓰이는 다양한 제품으로 만드는 기술이 우리나라가 아주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유회사들은 석유를 수입도 많이 하지만 그것을 공업 원료로 가공을 해서 전 세계에 수출하고 이 수익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피해 분야는 농수산업, 아무래도 농산물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대량으로 만들고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농수산업에서는 피해를 보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요. 운송 장비, 가공식품, 의류, 우리나라가 주로 피해 보는 분야는 공업보다는 부가가치가 낮은 경공업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수산이나 경공업 분야에서는 워낙 중국이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뜻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싼 값에 제품을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 농수산과 경공업에서는 중국이 어느 정도 더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료 5번을 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네,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모두 있는 거죠. 긍정적 효과는 관세를 인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중국의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휴대폰, 자동차, 텔레비전과 같은 전자제품에서 또 그리고 조선 같은 배 같은 큰 선박이 관세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예, 또 그리고 철강, 기계, 첨단 산업, 또 가전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공업품이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아직 좋기 때문에 첨단 제조업에서는 수혜를 입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중요한 거, 고부가가치 같은 아주 중공업은 아니지만 패션, 생활가전, 영유아 제품, 그러니까 소비재가 우리나라가 아직 중국보다는 디자인이나 상품 다양화 면에서 훨씬 더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는데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패션 회사들이나 또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 같은 경우가 중국에 진출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죠. 반대로 부정적 효과를 보면 농업, 임업과 같은 해양 양식업, 농수산업은 중국이 워낙에 인구가 많은 만큼 이러한 땅도 넓고 이런 자연자원과 관련된 제품을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하자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중국은 워낙 나라가 규모가 크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 생산량을 높이면 높일수록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중국 업체는 규모의 경제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낮은 가격에 물품을,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상대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중국 기업이 워낙에 낮은 가격에 물건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요. 경제적 효과를 그래프로 비교해 보면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5년 후와 10년 후에 이렇게 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중 FTA로 이렇게 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보는 거죠. 소비자 잉여는 여기 옆에 나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이 거래에서 얻는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소비자 잉여도 5년 후보다는 10년 후에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죠. 고용 효과도 점점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고용 효과가 커진다고 볼까요?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수출국의 중국이라고 하면 중국에 엄청난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 인구가 필요한 물건을 우리나라가 수출한다면 우리나라 회사에서도 점점 더 일감이 많아지고 또 고용을 늘릴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연평균 재정 효과도 이거는 정부의 돈, 그러니까 정부 재정인데요. 정부의 경제적 이윤도
10년 후로 보면 점점 더 이득이 많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올린 학습지로 돌아가겠습니다. 학습지로 보면요. 오늘은 5단원은 다 끝내고 새롭게 중간 단원 5단원에서 6번째 단원 생애 주기별 금융 설계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55쪽을 보면 주제학습이 있죠. 자,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이에요. 자산관리는 왜 필요할까요? 개인의 소비 생활은 평생 이루어집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사주셨지만 기본적인 옷, 음식 다 소비로 이루어지죠. 또 나이 들어서 돌아가기 직전까지 노인이 되어서도 필요한 물건은 항상 있습니다. 개인의 소비 생활은 평생 이루어지지만 생산활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일생에 걸쳐 자신의 벌어들인 소득으로 언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소비하고 저축해서 자산을 모으고 늘릴지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자산관리라고 합니다. 자산관리를 할 때는 유의를 점이 안전성과 수익성, 유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안전성과 수익성, 유동성이 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산관리에서 고려할 사항 맨 첫 칸에 안전성을 씁니다. 안전성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죠. 자신이 투자한 자신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자신이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느냐 정도죠.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는 것보다 플러스가 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익성은 무슨 말이냐면요. 빈칸에 수익성이라고 쓰고요. 어느 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 가격 상승이 있는지 또 이자 수익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수익성이라고 합니다.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수익성이 높은 거고 오히려 돈을 적게 벌거나 또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까먹게 된다면 수익성이 낮은 거죠. 유동성이라는 말 표현 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유동성이라는 말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예요. 현금화하기 쉬우면은 유동성이 높은 거고요. 현금화하기 어렵다. 당장 팔리지가 않아서 이거를 자산으로는 갖고 있지만 바로 현금으로 쥐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유동성이 낮은 것입니다. 2번에서 다양한 금융 자산이 있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예금과 적금, 주식과 채권 이 네 가지를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금, 적금은 주로 어디에서 다루나요? 이거는 굉장히 쉬운 얘기죠. 은행에서 우리는 예금을 하고 적금을 합니다. 예금과 적금을 구분해 보자면요. 예금은 일정한 금액의 돈을 계약 기간을 동안 맡겨두고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예금과 적금의 가장 차이점은요. 예금은 한 번에 목돈을 맡기거나 한 번에 목돈을 맡기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두 번째로 자기가 필요한 돈을 수시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수시로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돈을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수시 입출금식 예금 또는 요구불 예금이라고 합니다.
요구불 예금이란 건 무슨 뜻일까요? 예, 자신이 돈을 넣어놨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뺐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적금은 특징은 뭘까요? 일정한 금액을 계약 기간 동안 매달 납입합니다. 매달 꾸준하게 넣어서 이자를 받는 것을 적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적금 만기는, 적금이 끝나는 기간은 1년, 2년, 3년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금과 적금에서 중요한 제도가 투자자들의 수익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예금자 보호제도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불경기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최악의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예치자, 그러니까 돈을 맡긴 예치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여기에 대비해서 법으로 은행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것을 원리금이라고 하고요. 5천만 원까지는 항상 아무리 불경기여서 아주 극단적으로 은행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예금자 보호제도를 통해서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죠. 예금과 적금을 위에서 오늘 공부한 안전성과 수익성과 유동성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성은 은행에서 맡기는 예금, 적금은 높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은행, 예금, 적금, 주식, 채권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안전성이. 왜냐하면 은행에 한번 예금을 맡겨놓으면, 예금이나 적금을 맡겨놓으면은 돈이 마이너스,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죠. 만약에 이자율이 2%다라고 하면은 1년에 100만 원을 맡겼을 때 2만 원의 예금을 항상 100%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수익성은 이자율, 금리에 연동합니다. 또 유동성은 현금화 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동성 또한 안전성과 유동성, 이 두 가지는 예금과 적금이 주식이나 채권보다 비교했을 때 안전성과 유동성, 이 두 가지가 예금, 적금이 가장 높습니다. 왜 유동성이 예금, 적금이 가장 높을까요? 수시 입출금식. 적금은 유동성은 조금 적금보다 예금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적금은 1년, 2년, 3년 자신이 돈을 납입한 기간 동안 돈을 묶어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예금, 특히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나 예금, 곧 요구불 예금은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지 빼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입니다. 예금이 유동성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은 것, 특히 예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다 써놨죠. 요구불 예금이 적금보다 유동성이 더 높아요. 이유는 요구불 예금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시 입출금식 계좌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주식으로 가겠습니다. 주식시장 여러분도 얘기 많이 들어봤죠? 주식에 대해서는 예금, 적금, 채권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이란 건 주식회사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돈을 받고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생각하면 수많은 회사들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어요. 주식을 증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게 주식이죠. 자, 증권을 갖다가 투자 수익으로는 주식의 투자 수익은 배당과 시세 차익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배당이란 건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들어보진 못한 단어죠. 배당이란 건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면 수익을 내죠. 근데 이 수익을 기업이 혼자 가지는 게 아니라 주식 발행을 하는 기업이라면 자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께서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주식을 갖다가 사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거의 모든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회사들은 일정한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분을 합니다. 그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의 정도는 한 투자자가 주식을 몇 주를 가지고 있느냐에 비례해서 배당금의 금액이 결정됩니다. 시세 차익은 아주 쉽습니다. 주식의 매도 금액과 매수 금액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매도 금액은 파는 금액, 매수 금액은 사는 금액이죠. 자, 이거 한번 이해하기 사실 굉장히 쉬워요. 자기가 팔 때 금액이 많이 올라서 구입할 때 금액보다 높으면 플러스가 나죠. 그래서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주식은 항상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가 산 금액이 운이 나쁘게도 팔 때 금액보다 더 높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산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의 주식을 팔게 되면 마이너스가 납니다.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옆에 이 안전성, 수익성, 위험성, 유동성을 살펴보면요. 주식의 안전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은 투자를 했을 때 항상 이익이 난다는 보장은 없죠.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반드시 하락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모든 투자 유형 중에서 주식이 위험성이 가장 높아요. 수익성은 주식이 크게 오를 경우에는 수익성이 높습니다. 예. 만약에 주식이 자기가 샀을 때보다 2-3배 오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모든 그러니까 은행에서 우리가 예치하는 예금, 적금이나 채권보다 주식이 이렇게 2-3배씩 오른다면 수익성은 주식이 가장 높다고 표현합니다. 유동성,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는 예금보다는 낮아요. 예, 왜냐하면 아까 수시 입출금식 예금은 자기가 필요할 때 돈을 언제든지 뺐을 수 있죠. 그런데 주식은 자기가 매도할 때, 팔 때까지 팔아서 현금화 시키기까지 한 2-3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채권으로 가겠습니다. 채권이 아마 제일 낯설 텐데요. 채권이란 거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기업에서 발행을 하는 건데요.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서 금액, 금리, 만기 등을 표시해 발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대체로 신용등급이 높은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요. 높은 곳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은 편입니다. 정부, 공공기관, 또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 위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채권의 안전성은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수익성은 채권 발행 시에 오늘 자꾸 발행을 발생으로 쓴 데가 많네요. 채권을 발행할 때 보장된 이자율에 근거를 합니다. 또 그리고 채권도 주식처럼 사고 파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발생합니다.
유동성은 예금보다 낮습니다. 그 이유는 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물론 만기 이전에 매도를 하더라도 아까 주식처럼 매도를 한 다음에 현금화하기까지 며칠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유동성은 예금보다 낮습니다. 유동성은 그러니까 수시 입출 금식, 요금을 예금이 가장 높다고 했죠. 교과서 155쪽 오른편에 재밌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한번 교과서 155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상품의 수익과 위험별 정도를 그래프로 나타냈죠. 이 그래프가 굉장히 지금까지 배운 예금과 적금, 증권, 채권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그래프입니다. X축에는 위험도가 나타났고 Y축에는 수익이 나타났죠. 네. 아까 전에 공부한 걸 다시 그래프로 정리해보죠.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면 고수익이 나지만 그만큼 고위험 자산입니다. 수익이 높은 만큼 위험도 높아요. 왜냐하면 주식은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만 가격이 자기가 샀던 금액보다 떨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 기업 활동을 하다가 기업이 도산을 하게 되면 그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정기예금은 주식과 완전히 반대 위치에 있죠. 위험이 낮아요. 왜냐하면 아까 은행 예금이 2%라면 자기가 투자자가 돈을 은행에 맡긴 만큼 2%의 이자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죠. 하지만 저수익입니다. 왜 그런가요? 은행 예금은 주식이 수익 날 때 주식의 수익과는 비교해서는 아주 퍼센티지가 좀 낮은 편이기 때문이죠. 요즘 우리나라 은행의 금리는 보통 한 1%에서 2%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나지 않고 수익이 난다고 비교를 하면은 1%, 2% 정도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의 호조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익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식은 고수익을 내지만 예금은 저수익이고 대신에 위험도가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학습지로 돌아가죠.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부분에서 큰 괄호 3번 생애 주기별 과업인데요. 생애 주기란 거는 사람들이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삶의 모습을 단계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 주기는 누구나 겪죠. 아동기부터 시작해서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애 주기별 역할을 살펴보면요. 아동기에서는 자신의 진로를 탐색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넓게 봐서 아동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동기의 마지막 시기를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로를 탐색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자, 두 번째, 청년기는 취업과 함께 일을 시작하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중장년기는 주로 30대 중반 이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정을 꾸리려면 주택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중장년기는 항상 경제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할 시기죠. 경제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할 시기이기 때문에 노후 대비까지 잘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축을 갖다가 저축과 투자를 아주 슬기롭게 해야 할 시기죠. 그래서 가족과 직장에서 가장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노년기에서는 은퇴를 하게 되죠. 은퇴 후 생산활동에서 벗어나서 생의 마지막 시기를 의미 있게 보내는 시기입니다. 예, 교과서 155쪽의 생애 발달 단계별 과업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교과서 155페이지 맨 아래쪽인데요. 네, 이 그래프를 보면 자, 빨간 선은 수입 곡선입니다. 그런데 파란색은 지출 곡선이죠. 여기에서 중점을 두고 봐야 될 것은 자, 20대 후반부터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경제 생활을 하면서 수입이 생기죠. 자, 수입이 자기가 일하는 동안, 그러니까 50대 한 중반까지 정년 기간까지 요때 특징은 수입이 지출보다 많습니다. 버는 것이 쓰는 것보다 많죠. 또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로 일을 할 때 나중에 결혼을 해서 같이 맞벌이를 하면서 수입을 버는데, 자, 이걸 수입보다 지출을 많은 것을 잘 유지하려면 지출을 슬기롭게 조절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것을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 정년이 되면 분명히 여기에서는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죠. 예.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노인이 되면 일을 하지 않으니까 수입이 극히 적어지죠. 그래서 이때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노후 대비를 위해서 젊은 시절에는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도록 여러분들이 지출을 슬기롭게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학습지로 돌아가서요. 자, 아까 전에 본 그래프처럼 노년기에는 청장년기, 중장년기와 달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퇴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안정적인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청년기와 중장년기에 근면하게 일하고 저축과 함께 또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와 절약이 필요한 거죠. 연금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요. 미래를 대비해서요. 근로기간 동안 일정액을 적립해서 은퇴 후에 매달 일정액을 생활비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국민연금제도라는 복지제도를 만들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을 다니게 되면은 국민연금이 여러분의 봉급에 비례해서 연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젊었을 때 일하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잘 적립해 놓으면 은퇴했을 때 60세 이후 60대가 되면 한 달에 자기가 그동안 적립해 놓은 금액에 비례해서 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생활비를 매달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아주 중요하고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또 긴 시간 수업 듣느라 아주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학교에서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